사람은 힘들어야 되는구나. 힘들 때 뭔가가 나오지 않나. 그러면 이 책은 좀 힘든 사람이 읽으면 공감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읽어야 좋을까요? 힘든 사람이 읽으면 좋긴 하죠. 음. 예를 들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 우리 출근하기 싫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크스가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 잘 생각해봐라. 네가 왜 태어났냐. 네가 태어난 것이 이불을 뒤집고 그렇게 편안하게 자기 위함이냐. 일어나라.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변화 필요하기도 하고 또 변화를 맞이하신 내가 이런 인생의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 갑작스러워서 두렵다. 라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에게 좀 뼈 때리는 조언을 해요. 이 세상이 다 변화하고 있는데 변화가 왜 두렵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 책 자체가 충고, 지시, 설득, 뼈 때리는 얘기 좀 많이 했는데 근데 이 책이 자기계발서인가요? 철학서인가요?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책은 독자를 상정하고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여러 가지 고통들과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런 와중에 틈틈이 자기 생각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또는 어떤 것이 바르게 사는 거지?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이제 물어보거든요. 계속 삶의 본질에 대해서 인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사람들은 어떻게 상대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상록을 두고 자기계발서 뭐 수십 권 수백 권 읽을 필요 없다. 이 한 권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덜 익은 포도, 다 익은 포도, 건포도. 이것은 끊임없는 변화다. 없는 존재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11권에서 하기도 하고 또 7권에 보면 변화가 두려운가? 하지만 변화가 없다면 무엇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인가? 자연의 본질에 더 가까운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장작을 태우지 않고 그대로 둔 채 뜨거운 물로 목욕할 수 있는가? 음식의 형태를 바꾸지 않은 채 먹을 수 있는가? 변화 없이 중요한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네, 이 명상록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싶은 이유가 있으세요? 명상록 일단 말이 필요 없죠. 제가 굳이 독자 여러분들을 설득하지 않아도 이미 검증되어 있는 너무나 유명한 고전이고 국내에 그래서 판본이 엄청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계약을 한 2년 전에 했었는데 계약을 할 때 당시만 해도 이게 판본이 너무 많아서 이게 또 필요할까? 라는 그런 회의가 항상 있었어요. 근데 왜 이 책을 계약을 했냐면 그 명상록의 수많은 판본 중에서 이 책이 2002년에 미국 랜덤하우스에서 초판이 이제 출간이 된 이후에 20년 동안 아마존 부동의 1위였고 150만 부 이상 판매가 되었고 37세 이상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데일리 필로소피, 스토아 수업 이런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그 자기계발 멘토인 라이언 홀리데이가 서문을 썼고요. 그 서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명상록을 100번 읽었다. 이 서문을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카페에도 있는데 명상록을 읽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레고리 헤이스의 완역본을 읽어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책이 굉장히 읽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황제가 썼던 글이고 대부분의 책들이 출간을 위해서 출간을 목적으로 쓰는데 이 책은 로마 황제가 자기 자신에게 썼던 일기처럼 썼던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다 보면 약간 미궁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부분에 거의 90쪽 가까이를 할애해서 이 그레고리 헤이스 고전학과 교수가 엄청나게 상세하고 또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소해주는 게 있었고 그런 점에서 이 책이 이 시점에 나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레고리 헤이스의 해제가 있고 라이언 홀리데이의 서문이 있기 때문에 읽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외에 또 이 책을 읽어야 되는 다른 강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디자인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네, 제가 사실 지금 나와 있는 명상을 봤을 때 제 마음에 드는 딱 소장하고 싶은 그런 예쁜 표지가 없더라고요. 사실 고전의 경우에 소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를 뭐 대여해서 보실 수도 있지만 이 한 권을 사서 책장에 진열되어 있고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예쁘고 마음이 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그래서 책 컬렉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 예쁜 표지가 없다라는 아쉬움이 항상 있었어요. 하게 되었으니까 예쁘게 만들어보자. 이게 처음에 시안 잡을 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올리브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잖아요.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여러 단어 중에 올리브를 고른 거고요. 제가 올리브를 특별히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 본문 중에도 올리브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명상록에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무화과도 나오고 올리브도 예시로 하나 나오는데 우리는 자연의 부주의로 발생한 일조차 그 나름의 아름다움과 매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잘 익어 나무에서 떨어진 무렵에 올리브는 오히려 그 썩은 기미가 독특한 아름다움을 더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이 책에서 좀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제 인상 깊게 느껴졌는데 그런 걸 좀 살리고 싶었던 저의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누구이며 왜 명상록을 썼는지 한번 말씀 주세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제국의 16대 황제죠. 그리고 이제 오현제라고 하는 그 로마 제국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5명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마지막 황제이고요. 신기한 점은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자기 아들이 아닌데도 양자를 들여서 황제로 세우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마르쿠스도 자기가 왕이 될 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이제 로마 제국의 삼류층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냥 있었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 황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에 안토니누스 피우스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자기 양자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황제가 된 것이죠. 마르쿠스의 삶이 황제로서 막 찬란하고 아름답기만 했느냐 그건 아니고 사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변에서 이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전쟁에도 나가야 되고 또 전염병도 있었고 또 주변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했고 그런 이제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겪거든요. 누군가는 마르쿠스를 보고 로마 제국 황금기를 이끌었던 황제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그렇지만은 않은 그늘진 모습도 있는 그런 황제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똑같이 그 황제도 겪었구나 생각이 들었고 이런 우리의 아픔들 똑같은 이런 어려움들을 옛날 사람들도 다 겪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간의 그런 고통은 시대와 상관없이 항상 있었구나 그런 이야기를 마르쿠스가 똑같이 그 시대에도 하니까 그게 좀 놀랍더라고요. 이 명상록을 썼을 때도 이 황제가 좀 힘든 시기였을까요? 명상록이 쓰여진 시기는 마르쿠스가 59세에 전쟁을 수행하다가 거기서 이제 전사를 하거든요. 죽기까지 10년 정도에 걸쳐서 썼던 기록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다산의 문장들 나누었잖아요. 뭐 겹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산도 권력의 정점이 있다가 팍 떨어져서 그때 책을 썼고 이분은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죽음의 고비, 그 힘든 가운데 10년의 기간 동안 다산은 18년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썼다면 10년 동안 12권의 책을 썼다라고 하는 게 확실히 사람은 힘들어야 되는구나. 힘들 때 뭔가가 나오지 않나. 그러면 이 책은 좀 힘든 사람이 읽으면 공감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읽어야 좋을까요? 힘든 사람이 읽으면 좋긴 하죠. 예를 들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 우리 출근하기 싫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쿠스가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 잘 생각해봐라. 네가 왜 태어났냐. 네가 태어난 것이 이불을 뒤집고 그렇게 편안하게 자기 위함이냐. 일어나라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변화 필요하기도 하고 또 변화를 맞이하신 내가 이런 인생의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 갑작스러워서 두렵다 라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에게 좀 뼈 때리는 조언을 해요. 이 세상이 다 변화하고 있는데 변화가 왜 두렵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 책 자체가 충고, 지시, 설득, 뼈 때리는 얘기 좀 많이 했는데 근데 이 책이 자기계발서인가요? 철학서인가요?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책은 독자를 상정하고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여러 가지 고통들과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런 와중에 틈틈이 자기 생각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또는 어떤 것이 바르게 사는 거지?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이제 물어보거든요. 계속 삶의 본질에 대해서 인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사람들은 어떻게 상대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 수행 또는 뭐 자기 개발의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독자는 명상록을 두고 자기계발서 뭐 수십 권, 수백 권 읽을 필요 없다. 이 한 권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스스로 읽으면서 다짐도 되고 마치 이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 같은, 나에게 해주는 말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좀 그런 자기계발적인 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그냥 막 철학적인 심원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계발 요소가 있다. 저는 약간 경전 같기도 하고 어.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이런 통찰이 이 시대에 이렇게 있었지? 그리고 그 메시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지금까지도 나에게 유효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편적인 우리의 인생에서 고민해봐야 하는 내용들이 좀 담아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모 편집자님께는 어떤 부분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기에 좀 이렇게 와닿는 메시지였을까요? 제가 아까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사실 저는 좀 막 삶이 급격하게 변하고 제가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 파워 J로서 또 예상하는 그 범위 내에 일이 이렇게 일어나 마음이 편한데 막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거나 주변의 환경이 변하거나 이러면 약간 불안해져요. 네. 근데 마르쿠스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덜 익은 포도, 다 익은 포도, 건포도. 이것은 끊임없는 변화다. 없는 존재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11권에서 하기도 하고 또 7권에 보면 변화가 두려운가? 하지만 변화가 없다면 무엇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인가? 자연의 본질에 더 가까운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장작을 태우지 않고 그대로 둔 채 뜨거운 물로 목욕할 수 있는가? 음식의 형태를 바꾸지 않은 채 먹을 수 있는가? 변화 없이 중요한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맞아. 인생의 큰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지 라고 제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나고 그렇잖아요. 그런 막 흔들리는 감정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굳이 화를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권의 1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오늘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쓸데없이 참견하고 고마워할 줄 모르고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무뚝뚝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그래. 옛날부터 악이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다른 사람들의 태도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좀 좋은 게 그런 나와 관련 없는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지 말고 평정을 지켜라. 너의 감정과 마음을 좀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공동체 이야기를 좀 합니다. 공동체의 해가 되는 것은 나에게도 해가 된다. 벌집의 해가 되는 것은 벌에도 해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에 어떻게 선한 행동을 할 것인가, 그런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나 자신에게는 그래서 엄격하라. 그 스토아 철학을 좀 알아야 이 명상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해제에 그레고레이스가 잘 해주기도 했더라고요. 이 명상록의 바탕이 되는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스토아 철학은 이제 제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처음에 창시를 했고, 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 인물로서는 에픽테토스가 있습니다. 마르쿠스도 에픽테토스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스토아 철학을 좀 접하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스토아 철학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이 삶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하자.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세상에는 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죽음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너무 내가 집중을 하면서 내 자신의 생각과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철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삶의 설계도라는 말이 있어요. 로고스라고도 표현하던데 그 로고스라는 우주의 법칙과 내가 해야 되는 일과 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자연의 순리대로 살 것, 음. 자연에 따라 살 것,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거든요. 여기서 자연에 따라서 살아라 라고 함은 이 로고스, 이성의 질서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이성적 질서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마다 맞이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거. 그럼 스토아 철학의 입장에서 로고스의 관점에서는 약속을 취소했다는 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막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나고 그렇잖아요. 그런 막 흔들리는 감정,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굳이 화를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권의 1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오늘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쓸데없이 참견하고 고마워할 줄 모르고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무뚝뚝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그래. 옛날부터 악이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저 교회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느끼기로는 이게 성경과 유사점도 꽤 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로고스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실기로 그레고리우스의 해제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로고스가 신의 섭리인 거잖아요. 근데 또 이거는 철학적으로 봤을 때는 신의 섭리이기도 하지만 또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인간의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 신학과 철학의 차이는 신학은 전적으로 믿는 거고 철학은 인간의 자발성, 주체적인 의지가 있다. 요게 좀 철학과 신학의 어떤 경계가 되지 않나요? 그런 면에서 이게 공통점과 차이점이 다 있을 것 같아요. 또 로고스 또는 이 명상록에서 되게 신의 섭리다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여기 이제 명상록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야기하는 제우스라든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신들을 언급하긴 하거든요. 스토아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모든 사건은 로고스에 따라 결정되고 끊을 수 없는 인과관계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움직이는 마차에 묶인 개와 같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가 함께 달리는 것을 거부하면 마차에 끌려가겠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달릴 것인지 끌려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그 결정권, 그 선택권이 여전히 개에게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행동도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나의 자유의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종교와 철학과 그런 것들이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긴 하죠. 하지만 마르쿠스에게 기독교가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었어요. 네. 여기 해제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는 계속 전쟁이 있고 또 계속 전염병이 있고 그게 더 급한 과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 이제 이게 종교와 철학을 넘나드는 그런 책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명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명상이 그냥 앉아서 참선하는 요가하는 이런 걸로 알고 있지만 원래 명상이라고 하는 또는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기원은 이 시대 때부터 원래 쓰여졌던 말이었다. 그렇게 알고 있어서 실제로 이 시대 때 많이 썼던 것들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좀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이 프랑스의 고대 철학자 피에르 아도가 명상록을 통해서 지각, 행동, 의지라는 세 가지를 훈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에서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디에서나 매 순간 너에게는 다음과 같은 선택권이 있다. 현재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 현재 가치 있는 사람에게 마땅한 대우를 하는 것, 현재 드는 생각에 불합리한 면이 끼어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바로 지각, 행동, 의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 일어난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려는 의지,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대우를 해주려는 행동, 나에게 어떤 불합리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지각하는 것을 이제 훈련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 훈련에 대한 훌륭한 교본이 된다. 명상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계발적인 면도 사실 있습니다. 있군요. 네. 자신의 행동과 생각과 의지를 이제 단속할 수 있고. 네. 그렇군요. 일단 명상록의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이 부분 한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 나의 태도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과 생각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른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태도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좀 좋은 게, 그런 나와 관련 없는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지 말고 평정을 지켜라. 너의 감정과 마음을 좀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공동체 이야기를 좀 합니다. 공동체의 해가 되는 것은 나에게도 해가 된다. 벌집의 해가 되는 것은 벌에도 해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에 어떻게 선한 행동을 할 것인가, 그런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나 자신에게는 그래서 엄격하라.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 그 지혜를 알려주는 책인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제가 감정이 잘 휘둘려요. 감정이 앞설 때가 많은데 그거를 좀 다스리게 해주는, 마음 훈련의 역할을 해주는 책이다 싶습니다. 뇌 생각의 주련 쓰신 뇌과학자이신 박문호 박사님도 명상록을 추천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폭풍이 얼고 얼음이 얼어붙은 다뉴브 강가에서 그가 일기처럼 썼던 자기 내면의 기록을 마주선 순간 나도 모르게 울컥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반드시 이 책을 읽기를 권한다. 그래서 좀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한테 이 책이 좀 강력한 힘이 있지 않나. 제3권 2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부주의로 발생한 일조차 그 나름의 아름다움과 매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화덕에서 빵이 구워질 때 윗부분이 부풀어 터지는데 그 터진 부분은 빵을 굽는 과정에서 생기는 뜻하지 않은 결과일 뿐이지만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것이다. 그 이유는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식욕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무화과 얘기도 이렇게 하는데, 시인처럼 산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표현들이 좀 풍부해요. 2권 17에서 삶은 전쟁이고 고향에서 멀리 떠난 여행,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마르쿠스에게 전쟁이 너무 많이 있는 것도 맞지만 어쨌든 멀리 떠난 여행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자연에 대한 언급들, 이런 걸 봤을 때 마르쿠스도 알고 보면 엄청 감성적인 사람이고 이걸 자연을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자연을 노래한다. F세요? F? 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MBTI는 뭘까요? 이성을 그렇게 딱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또 T일 것 같기도 하고. T지만 F 감성도 있다. 네. 반반일 것 같아요. 50, 반반. 50대 50. 이게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지 말라. 그런 게 있으셨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했더니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보고 싶지 않지만 봐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막 또 그 사람들이 저를 화나게 하거나 네. 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마르쿠스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화를 내지 말고, 거기에 감정을 쏟지 말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너 뭐가 잘못됐는지 일러주라. 네,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얘기해줘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날 더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나에게 뭔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이 뭐가 잘못되었고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를 그냥 가르쳐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에 좀 더 유익한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네요. 네. 근데 굉장히 말은 쉬운데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짜증나는 정말 싫은 모습을 화를 안 내면서 담담하게 얘기해준다? 되세요? 잘 되지는 않죠. 하지만 그것도 훈련인 것 같아요. 네,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계속 제1권부터 12권까지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올 때가 많은데 계속 반복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마르쿠스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 훈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책을 읽는 독자들도 읽으면서 아 맞아 하면서 좀 자기 절제를 하는 훈련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명상록 읽고 나서, 그리고 이걸 또 편집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또 뭐 계약하고 2년이라는 시간도 지났고,
그동안 이 명상록이 그럼 실제로 좀 삶에 영향을 미쳤나요? 사실 마르쿠스가 정말 프로 자기계발러입니다. 그래요? 네. 자기계발을 아주 잘하고, 아니, 황제까지 올라갔는데, 뭐 자기가 황제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 황제가 되었는데, 막 취해서 살 수도 있잖아요. 자기의 영광에 빠져서 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마음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런 절제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 로마 황제도 저렇게 살았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아주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네. 죽을 때까지 마음을 다스리며 살자. 네네. 우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르쿠스가 말장난을 되게 잘하고 그래요? 약간 비꼬는 투도 얘기를 잘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권에 영혼이여 그렇게 계속 네 품위를 떨어뜨려라. 하지만 곧 네가 존엄해질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질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한 번의 삶을 얻을 뿐이다. 네 삶은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네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네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맡겨버리고 말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종의 조롱하듯이. 약간 조롱을 잘하는 것 또 같아요. 약간 반어법을 쓰면서 맞아요. 조롱하듯이. 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읽으면서 약간 이거 내 얘기인가? 나한테 지금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약간 찔림을 얻기도 하고 이제 좀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몸무게가 100kg이 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더 오래 살지 못한다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네 육신에 내려진 한계를 받아들이듯이 너에게 할당된 시간의 한계도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또 뭐 죽음을 얘기하면서 몸무게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 육신에 내려진 한계를 받아들이듯이 할당된 시간의 한계를 받아들여라. 이 부분이 좀 약간 뭔가 맞은 듯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육신의 한계를 받아들여라. 네. 그런 게 뭐 예를 들어 뭐 나이든 늙어감 예전 같지 않네? 뭐 이런 거. 근데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나는 계속 리즈를 갱신하고 있다. 뭐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피크다. 뭐 이런 느낌은 없으세요? 그렇게 느낄 때도 있죠. 또 읽어드릴게요. 기억하라.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맺는다고 놀라지 않는 것처럼 세계가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한다고 해서 놀라지 말아야 한다. 훌륭한 의사는 환자가 열이 났을 때 놀라지 않고 조타수는 역풍이 불어도 놀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놀라고 있진 않는가. 그러니까 좋은 책은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좀 거울 같은 책? 나에게 거울의 역할을 해주는 책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이 책 자체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상록이라는 책이 나에게 거울과 같았으면 좋은 책이다. 예. 화들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요? 읽다 보면은 아니 그래? 내 얘기하고 있네? 이거 정말 지금 나한테 필요한 말이다. 이게 앞에 라이언 홀리데이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적기에 만난 적절한 책은 강력한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짜 읽다 보면 이거 진짜 나에게 지금 딱 필요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딱 있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삶에 도움이 된다. 네. 이 책을 누군가에게 권한다면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권하고 싶었어요? 사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 그때마다 자기한테 필요한 말들을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이언 홀리데이가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명상록은 읽을 때마다 매번 새롭다. 그래서 100번 읽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누가 읽느냐에 따라 읽는 시기나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처한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는 우리가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좀 매번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는데 라이언 홀리데이도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자식을 잃는 것에 관한 언급에서 뭔가 느끼는 바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해가 된다. 그리고 전염병에 관해서 언급한 부분은 우리가 2020년 이전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텐데 이제 코로나를 겪은 이후에는 또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저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에게 좀 인간관계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 책이 좀 유용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앞으로 이 책을 몇 번이나 읽으실 것 같아요? 저는 책장에 꽂아두고 좀 두고두고 꺼내 읽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책은 필요할 때 한 번씩 이렇게 찾아서 읽을 때마다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도 말씀하신 라이언 홀리데이가 볼 때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기에 묘묘님한테 어떤 책인가요? 이 명상국이라는 책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 음. 그 지혜를 알려주는 책인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제가 감정이 잘 휘둘려요. 감정이 앞설 때가 많은데 그거를 좀 다스리게 해주는 마음 훈련의 역할을 해주는 책이다 싶습니다. 뇌 생각의 출현 쓰신 뇌과학자이신 박문호 박사님도 명상록을 추천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폭풍이 얼고 얼음이 얼어붙은 다뉴브 강가에서 그가 일기처럼 썼던 자기 내면의 기록을 마주선 순간 나도 모르게 울컥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반드시 이 책을 읽기를 권한다. 그래서 좀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한테 이 책이 좀 강력한 힘이 있지 않나. 제3권 2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일조차 그 나름의 아름다움과 매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화덕에서 빵이 구워질 때 윗부분이 부풀어 터지는데 그 터진 부분은 빵을 굽는 과정에서 생기는 뜻하지 않은 결과일 뿐이지만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것이다. 그 이유는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식욕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무화과 얘기도 이렇게 하는데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자연에서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봤고, 약간 마르쿠스가 그런 면에서 시인처럼 산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표현들이 좀 풍부해요. 2권 17에서 삶은 전쟁이고, 고향에서 멀리 떠난 여행.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마르쿠스에게 전쟁이 너무 많이 있는 것도 맞지만 어쨌든 멀리 떠난 여행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자연에 대한 언급들 이런 걸 봤을 때 마르쿠스도 알고 보면 엄청 감성적인 사람이고 이걸 자연을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자연을 노래한다. F세요? F? 네, 맞습니다. 아, F시구나. 그런 면에서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MBTI는 뭘까요? 이성을 그렇게 딱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또 T일 것 같기도 하고 T지만 F 감성도 있다. 네, 반반일 것 같아요. 50, 반반. 50대 50. 50대 50. 네. 제가 마무리하면서 그냥 하고 싶으신 말씀 해주세요. 수천 년이 흘렀어도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진짜 내 마음 같지 않게 삶이 흘러갈 때, 불안할 때, 괴로울 때 머리맡에 두고 꺼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문에서 대단히 진정성 있고 진심이 느껴지고 때로는 안타까울 정도로 진지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우리에게 직접 말하는 듯해서 우리가 겪는 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